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치매,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뇌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각종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심장에도 안 좋아요. 최악의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환자분들이 오히려 먼저 알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치매 온다던데,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잠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연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수면의 시간을 평가해서 그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잘 못 자면 낮에 피곤하다, 이거는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잤을 때 그게 이제 몇 년, 몇십 년 후에 뭐 치매가 온다든지 뭐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혈관 질환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평가하기 어려워서 그동안에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수면의학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불면증 혹은 수면 부족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정말 많이 밝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지만 잠을 자는 장기는 사실은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장기들도 다 잠을 자기는 합니다. 심장도 훨씬 더 느리게 뛰고요. 근데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 잠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반대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나중에 치매,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뇌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정 조절 기능, 특히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꾸는 잠이거든요. 꿈꾸는 잠의 여러 가지 좋은 기능 중에서 이제 기억을 강화하는 기능과 감정을 순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로 렘 수면이 줄어들게 되면 뭐 낮에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짜증 많이 나서 짜증을 많이 낸다, 아니면 가족 중에 우리 배우자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낸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냥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장애 혹은 이제 잠을 적게 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력이 많이 보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리프레시가 되고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이 보강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역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적게 자면 잘수록 이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또 살이 많이 찌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의욕도 떨어지고 뭐 각종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대사 기능에도 안 좋고 심장에도 안 좋아요. 잠을 잘 때 우리 심장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집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 이제 잠을 잘 때는 평소보다 이제 맥박수가 10, 20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잘 때 이제 코골이가 있으면서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뭐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도 올라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 심장 박동수 올라가는 분들은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또 심장병 예방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외에 뭐 호르몬 조절 이상이라든지 뭐 체온 조절 이상 이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느끼는데, 제가 처음 신경과 의사를 하던 시절에는 뭐가 없었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5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약 1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단연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면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이 어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종종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눕고 싶은 거죠. 누운데 또 자기는 싫은 거예요. 또 재미난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워서 보는 스마트폰이 이제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천장에서 내리쬐는 이 간접 등보다 눈으로 직접 쏘는 이 스마트폰의 뭐 LED 광선이 수면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만 약하게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블루라이트 차단해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좀 재밌으려고 많이 보잖아요. 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흥분하게 돼서 잠이 안 오고,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뭐 12시까지만 스마트폰 하고 12시에 딱 끄고 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한참 하다가 재미난 게 없으면 좀 빨리 자게 되고, 피곤하거나 재미난 게 없으면 재미난
재미난 게 있으면 내 예상보다 30분, 1시간을 늦게 자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야 될 시간보다 더 늦게 자게 만드는 게 또 스마트폰이 가진 나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10년 사이에 불면증 환자가 아니면 수면장애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단연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것도 뭐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하면서 욕심도 많아지게 되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또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낮에 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내 생각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돼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는 내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신경계나 이제 우리 인체는 거의 원시시대 때 거의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위험한 사자가 쫓아오냐 안 쫓아오냐.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잠을 못 자겠죠. 언제 사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잠 들기도 힘들고, 잠을 들더라도 자주 깨고 혹은 아침 일찍 깨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꿈을 많이 꿔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꿈을 많이 꿔요. 나는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꿈을 많이 꾸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꿈을 충분히 꾸고 전체 잠의 뭐 20% 전후 정도 충분히 꾸고 대신에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잠인데, 꿈을 뭐 20%가 아니라 더 적게 꾸면서도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꿈을 많이 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주 깨다 보니까 꿈을 많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수면의 양도 줄이지만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해서 우리 잠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규칙한 생활이죠. 이건 아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뭐 재미난 게 요새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다가 좀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잤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근데 또 평일에는 회사에 가야 되고 뭐 학교에 가야 되고 하니까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러면서 잠이 불규칙해집니다. 불규칙해지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면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줄다리기를 생각을 하면 동시에 영차 당기면 줄을 빨리 세게 당길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각자가 다른 타이밍으로 당기면 줄을 세게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좀 이제 규칙적으로 잘 분비가 돼야지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잠도 잘 자고 또 잠의 질도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또 반면에 낮에 수면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면서 낮엔 또 피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카페인, 술 이런 먹는 거죠. 커피는 뭐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마시는 분도 있고,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되는 거 커피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커피를 이제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노동을 위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잠을 많이 방해하게 되고, 또 술은 또 이제 잠을 못 잔다고 술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 근데 알고 보면 술은 잠 드는 건 도와주지만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또 술이 만드는 역할이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낮에 충분한 햇빛을 못 쬐줘가지고 또 수면 호르몬 밸런스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면 운동이 또 부족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몸이 덜 피곤해서 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대인들에서 잠을 방해하고, 또 최근에 불면증, 수면장애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나쁜 습관은 바로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면 빛의 문제가 있고, 또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자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서 충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방에 가져가면 손 닿는 거리에 감지면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카메라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옆에서 놓고 자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깨자마자 본다든지 자기 전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가족들은 다 거실에서 이제 충전하도록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아예 방에 가져 들어가지 마시고, 방이 하나밖에 없다, 뭐 거실이 없다 라고 하면 손 안 닿는 곳에 저 멀리 놔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이제 충전선을 뭐 2m, 3m짜리를 사가지고 콘센트가 멀어도 누워서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연예인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술 마시는 습관이죠. 이제 잠들기 위해서 내가 꼭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마셔야지 잠을 잔다.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잠에 그러니까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양을 또 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면제를 먹더라도 안정제를 먹더라도 술을 통해서 잠을 유도하는 행위는 정말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인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평일에 늦게 자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주말에 늦게 자는 거 그리고 주말에 늦게까지 자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늦게 일어나게 되면 그거 맞춰서 또 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뒤로 밀린 수면을 평일에 당기려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랑 평일이랑 기상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1시간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 내가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가능하면 주말에도 8시 늦어도 8시 반이나 9시 전에는 기상을 하셔야 되고 평일에 6시라면 7시 8시 전에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이랑 주말이랑 이제 가능하면 1시간 못해도 2시간 이상 차이 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월요병의 주범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사실 침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좋거든요. 계속 침대에서 그 막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아니면 중간에 자다 깼을 때 아니면 아침에 자고 너무 일찍 깼을 때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물론 피곤하긴 한데 자꾸 누워 있다 보면 가끔은 괜찮지만 그런 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이제 수면 습관이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진료본 불면증 환자분도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은 1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수면제를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수면제를 8시에 드시고 8시 반에 누우시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7시 정도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그 누워 있는 시간에 풀로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신생아도 그렇게는 안 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자다 깨다 질 좋은 잠을 자게 되고 그게 점점 나쁜 수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불면증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 불면증,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잠을 못 잤다. 최근에 뭐 잠 못 잔 지 한 달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죠. 스트레스 이유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이렇게 좀 단기간 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간 사람들, 적어도 한 달 혹은 석 달 이상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스트레스 요인은 이미 해결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걸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그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해져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즉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뭐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있어서 잠 못 자다가도 아이 뭐 이것만 해결되면 잠 잘 잘 수 있을까 좀 무던하게 넘기시는 분들은 불면증으로 덜 넘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지? 또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던데 그때부터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맘대로 되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스트레스 아니면 잠에 대한 걱정이 이미 생겼는데 아니면 그게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마음 편하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게 불면증 환자분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잠에 대해서 강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죠.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어제 잠드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아침에 1시간 더 누워 있을 거야. 어제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오늘은 낮에 뭐 3시간 누워 있을 거야. 아니면 누웠는데 바로 잠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눕자마자 시계를 뭐 이제 5분 10분 단위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깼을 때 내가 이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12시에 잠 들었잖아요. 중간에 깼어요. 바로 시계를 확인해요. 내가 몇 시간 잤는지 궁금해서 1시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하시면 안 돼요. 시계 보는 순간 잠에서 깹니다. 뭐 1시간만 자고 깼을 때 12시에 잤는데 1시에 깼는 거를 보는 순간 내가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면 잠에 대한 공포, 이제 집착, 강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호르몬이 많아지고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뇌가 많이 깨어있죠. 과도하게 깨어있어요. 뇌파 같은 걸 해보면 뇌 자체가 많이 각성이 돼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그게 많고 또 정말 중요하고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은데 수면 리듬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시에 자고 10시 일어난다. 뭐 새벽 3시에 자고 오전에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대체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3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다가 뭐 재미난 거 보다가 졸리면 자고, 그게 그래서 2시가 됐다가 3시가 됐다가 5시가 됐다가 7시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고, 기상하는 것도 10시에 이제 지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좀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오전에 뭐 약속이 있다, 일이 있다 그러면 또 8시 일어나기도 하고, 즉 불규칙해지는 게 우리 수면장애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평일 주말 큰 차이가 안 나게 지켜주는 게 우리 수면에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사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 야간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퇴근을 새벽 뭐 1시, 2시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퇴근한다고 바로 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일하다가 딱 집에 가자마자 누우면 잠이 당연히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흥분된 신경 신호가 조금 가라앉혀 주는데,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걸리니까 차라리 뭐 좀 쉬다가 놀다가 TV 좀 보다가 한 3시, 4시에 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4시에 자기로 했으면 4시에 자고, 아침에 11시 그러면 한 7시간 계산하면 11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든 일찍 일어나든 일찍 자든 무조건 11시 전에는 기상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드려서, 아 그러면 내가 억지로 뭐 또 일이 끝난 시간도 좀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까, 불규칙하더라도 잠 드는 시간 깨는 시간을 맞추고 나서는 이제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당연히 일찍 자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특히 필요한 거고요.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건강한 잠, 그리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면 우리 수면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잠드는 것도 같은 시간에 하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12시에 자야지 한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 하지 않고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보통 2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는 간접등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저 자신도 테스트 해본 결과 2시간은 좀 힘들어요. 2시간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뭐 퇴근 늦게 하고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잘 때까지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는 30분입니다. 30분. 그래서 적어도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잘 준비를 하시고, 이때는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집을 좀 껌껌하게 하고 가벼운 독서, 집안일 조금 하시다가 주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분은 무조건 지키시고, 가능하면 조금 더 해서 60분, 1시간 정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자꾸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뭐 침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TV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침대는 잠만 자야 돼요. 잠이랑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침대는 딱 누우면 바로 잠을 잔다, 이렇게 뇌랑 몸에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낮 동안에 활동하는 거 이제 조금 도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낮에 활동하는 게 더 좋은데, 의외로 낮에 이제 무리한다고 해서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낮 동안에 너무 이제 몸을 써가면서 혹은 이제 사무실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정말 몸은 녹초가 됐는데 잠은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낮에 햇빛 보고 활동하는 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뇌 노화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피부는 이제 좀 탄성이 줄어들고 주름이 많이 지고 상처 나면 잘 낫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피부의 노화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데, 뇌 노화 의외로 쉽게 알아채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뇌 노화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뇌가 노화가 될수록 뇌에 이제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뇌 세포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신경세포 수도 좀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변화,
변화가 이제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신경 하나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이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 시냅스가 줄어드는 걸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동맥경화증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하다 보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신경과 신경은 아까 시냅스에서 연결이 돼 있는데 완전히 이제 전선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틈은 있어요. 틈이 있어서 요 사이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하고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자꾸 줄어들면서 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되면 결국은 뇌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변화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뇌가 앞쪽 뇌가 있고 뒤쪽 뇌가 있는데 앞쪽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앞쪽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좀 더 이제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애기들은 앞쪽 뇌가 좀 덜 발달돼 있다가 성인이 돼가면서 사회화가 돼가면서 앞쪽 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앞쪽 뇌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뭐 욕구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든다든지, 목표를 세우고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이런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기능, 사회적인 뭔가 조절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의외로 젊었을 때보다 욕심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화를 잘 많이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새로운 일을 배워서 뭔가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새로운 거 아니면 원래 하던 거라도 뭔가 순서대로, 대표적으로 요리 같은 게 있죠. 나이가 들면 예전엔 잘 할 수 있는 요리가 이제 좀 중간에 뭐 하나 빠뜨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걸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동기화 센터라고 전두엽 안쪽에 있는데, 이 동기화, 이제 동기부여하는 센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의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보면 종일 TV 채널 바꾸지도 않아요. 채널 하나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냥 멍하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역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인데, 나이가 들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기억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기억력이 주로 떨어지냐, 예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는 좀 나은데 새로운 거를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치매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꾸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노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단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예전에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저거 그 친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뭐 사물의 이름, 장소 이름 이런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가 뭔가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반응하고, 뭐 특히 운전 같은 거 하다가 사물에 대한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냐 아니면 이제 그 치매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요리하는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요리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건 치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기능 평가를 하거든요. 기억력을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 기능을 평가를 하고, 그림 그리기, 계산 능력, 단어 맞히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학력을 가진, 내가 고졸이면 고졸, 중졸이면 중졸, 같은 학력을 가진 이제 같은 동년배, 뭐 70대면 70대, 80대면 80대랑 비교해서 그 시험 같은 거 치거든요. 그 점수가 하위 15등이냐 아니냐 정도를 봐요. 그래서 이제 하위 15등보다 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동년배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 노화 현상이지 치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를 늙게 만드는 생활 습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또 모르지 않아. 얘기해보면 아니 그거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또 기똥찬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전체 치매 60% 이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쉽게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의 치매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술입니다. 술, 음주. 예전에 저희 이제 은사님이신 이제 치매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대가 중에 한 분인 교수님도 술을 정말 극혐하셨어요. 술 때문에 치매 걸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뇌세포 한 개가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절주라고 해서 조금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연구들은 이제 한 잔이라도 마시면 좀 나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요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연구 데이터들은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면 데이터를 봐도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면의 질이 뭐 안 좋기로는 1등, 2등 정도였거든요. 질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불규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좋은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잠을 뭐 며칠 안 자면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는 이제 청소하고 쓸데없는 이제 연결들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지워주고 중요한 것은 강화를 시켜줘요. 그렇게 이제 매일 밤마다 몇 시간씩은 우리 뇌를 청소하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빨리 오겠죠.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뭐 이제 일한다고 못 자기도 하고 또 요새는 최근 10년 전부터는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부족이랑 치매랑 많이 연관이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뇌를 자꾸 뭐랄까 채찍질을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이제 뇌가 두꺼워지고 뇌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이제 스트레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도 나의 뇌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죠.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뇌 건강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뇌 부피, 뇌 겉질의 두께를 재보면 재본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운동을 한 경우 안 한 경우를 봤을 때 운동을 한 경우가 뇌세포 두께가 더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음식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당분이 있죠. 당분 과다 섭취라든지 또 중요한 게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 중에 좀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분들과 이제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들 많이 또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치매에 똑같이 걸렸다고 해도 이후의 경과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치매에 걸리니까 저한테 오셨겠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나오는 즐거운 신경전달 물질, 즐거운 호르몬이 우리 뇌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사람을 안 만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젊었을 때부터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마음은 대부분 젊거든요. 그래서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친구도 보고 가족도 보고 이웃도 보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사시는 게 또 치매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기도 하고 예전만 기억력이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젊은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20대 초중반? 24살? 뭐 그분 오셔서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뇌세포에 노화가 오고 혹은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이제 기억장애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젊으신데 이제 요거는 기능의 문제거든요. 뇌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지 못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억력을 이제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애를 키우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히고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는 끊임없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지만 뇌 기능이 이제 활발하게 되지 우리가 기억할 것도 없으면 뇌가 안 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안 쓰게 되니까 점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더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책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눈도 안 좋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요새는 그래도 좀 큰 글자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꼭 종이책만 말고도 뭐 컴퓨터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시니까 또 컴퓨터 화면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익히는 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요새는 유튜브에도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재미난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TV 채널도 새로운 것들 내가 평소에 안 보던 거 뭐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런 것도 보면 재미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또 이슈가 되는 게 뭐 AI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AI 관련된 것도 인터넷상에 정보도 많고 그런 것들 이제 깔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대화도 나누고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치매 예방에 또 혼자 있으면 또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AI는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 역시 내 기억력을 되살리고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웃을 일 많이 만드시고 사소한 거에 또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되게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대범하게 그게 지나고 보면 큰 문제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긋한 마음을 잡수시고 그냥 웃으면서 매사에 하하호호 하면서 관리하시면 이제 치매도 예방 가능하고 설사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 쪽으로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력을 되살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 한 지도 벌써 한 1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신경과 의사 할 때랑 지금이랑 보면 치매 약을 드시는 환자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고령이 늘어나서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평균 수명이 한 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살 전후였거든요. 60대 70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훌쩍 넘어가고 제 환자분들 중에는 100살이 넘어가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뭐 80대 요새는 뭐 70대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80대 넘어가야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이 변화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죠. 근데 조금 반대되는 얘기지만 또 예전에 비해서 고혈압 약을 좀 빨리 드시기 시작하니까 또 예방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80대 뭐 70대 이런 분들 중에서는 고혈압 약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30대 40대 때 고혈압이 있어도 그때는 약을 적극적으로 처방하거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좀 늦게 먹으면서 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조기에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치매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예전에는 그냥 또 시골 같은 데서 보면 그냥 치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할아버지니까 그렇구나 할머니가 그렇구나 이렇게 좀 무시하시던 이제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나 파킨슨이나.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좀 더 덜 무시가 되는 거죠. 덜 간과가 되고 좀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또 치매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치매 예방 방법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 또 실천을 못하니까 중요한 거 한 4가지만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운동을 통해서 뇌 혈류가 좋아지고 뇌 혈류가 좋아지면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걸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걷는 게 좀 쉬운 분들은 좀 빨리 걷기나 가볍게 느리게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 등산 같은 좀 더 숨찬 운동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든다고 집에서 TV만 보고 이렇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보고 가족도 만나고 또 할 수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서 저희 어머니 일 하시면 안 되죠. 일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보호자분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무리가 돼서 어머님한테 안 좋을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라도 뭐 나가서 이제 뭐 요새는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뭐 하는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보신 분은 옆집에 있는 이제 이웃의 손녀, 손주를 봐주는 역할을,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희 애들을 지금까지도 애들이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힘들다라는 걱정도 들지만 저는 그래도 저희 애들을 케어해주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뇌 건강에 좋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사소한 일이라도 좀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우리 뇌 건강에, 치매 예방에 정말 좋고, 밭일이나 이제 농사일 같은 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 아까 얘기한 대로 잡곡, 현미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해산물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견과류 이런 것들을 통한 좋은 이제 지방 섭취,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우리가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중해식 식단이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뇌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밝혀졌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뇌 활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거를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AI 대화 같은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심심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서점에 가면 그런 거 아이들 하는 퍼즐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또 큰 글자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숫자 퍼즐, 수도쿠 같은 숫자 퍼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유명한 얘기가, 할머니들끼리 고스톱 치는 게 치매 예방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돼요. 그걸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너무 익숙해져서 뇌에 새로운 자극이 좀 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뇌에 진짜 안 좋은 음식,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건강한 지방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지방은 이제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지방은 우리 뇌, 특히 이제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또 좋게 쓰이기도 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뭐 쉽게 얘기하면 튀김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튀김에 들어가는 각종 기름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걸로 밝혀져 있고, 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좋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포화 지방산이 안 좋은데, 이제 고기 종류 중에서는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고기에 들어있는 기름은 조금 더 안 좋은 기름으로 돼 있고, 돼지고기 기름이 조금 더 좋은 기름이고, 뭐 오리고기 기름이 좋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뇌 입장에서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니니까 좀 더 건강한 기름이 들어있는 것들을 드시면 되고, 또 뭐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많은 부위도 있지만 기름이 적은 부위도 있기 때문에 기름이 적은 부위를 활용하시면 그런 것들 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드시면 되고, 또 이제 안 좋은 게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바로 흰 쌀밥, 설탕 이런 것들이 안 좋죠. 단 거, 뭐 밀가루, 그래서 흰색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흰쌀밥, 밀가루, 설탕.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당을 올려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이제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 이제 혈관이라든지 뇌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안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편하잖아요.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그 조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치매 이제 부르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치매와 파킨슨병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치매 중에서도 제일 흔한 거는 뭐예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병 둘 다 이제 외국에 의사 이름이 또 있고 하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치매는 뇌의 겉질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뇌의 제일 겉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고위 인지 기능이 담당하거든요. 거기부터 망가지고 점점 진행할수록 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나중에 치매 환자분들도 말기로 진행하면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파킨슨 증상들이 생겨요. 파킨슨병은 밑에서부터 속부터 망가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 속에서 뭔가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흑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침착이 되면서 도파민 생성이 안 되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뇌 속에 이제 운동 기능부터, 이쪽이 운동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능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고, 또 기타 뭐 후각이라든지 자율신경장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기억장애가 오는 게 두 개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겉질이 망가지니까 인지 기능,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거, 말하는 거, 성격적인 거, 계산하는 거, 길찾기 능력 이런 것들이 먼저 망가지는 게 치매고요. 파킨슨병은 이제 운동인데 운동 중에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떤다든지, 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재빨리 걷든지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이 이렇게 느려진다든지. 보통 요거를 많이 시키거든요. 손가락 마주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치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게 막 잘 안 돼서 느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제 치매는 보통 기억장애로 많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파킨슨병은 좀 의외의 몇 가지 증상들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연구를 해보면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것은 자율신경 장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율신경 장애는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게 좀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율신경 우리 신체 내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는데, 그리고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요. 근데 이런 증상은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뭐 다른 변비도 워낙 흔하니까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입니다. 후각장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냄새를 못 맡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서 이제 후각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노안이라고 해서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또 청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후각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파킨슨병 전조 증상으로 몇 년 전에 후각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되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는 행동을 겉으로 한다. 꿈에서 친구랑 한판 싸웠어. 그러면 자다가도 옆에 자는 배우자를 때리기도 하고요. 꿈에서 도망치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초기에는 잠꼬대를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아니면 가족이 자다가 뭔가 발길질, 손길질을 뭐 가끔 한번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자주 한다라고 하면 파킨슨병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렘수면 행동장애로 저희 병원 와서 치료하다가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꽤 많이 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뭐 거의 60에서 80%가 나중에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증상, 뭐 행동이 느려지고 뭐 이런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또 같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잘 못 쓰냐 하면 이제 글씨가 작아져요. 글씨가 원래 큼직큼직하게 쓰던 분이셨는데 글씨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든지, 또 파킨슨병 환자는 우리가 또 진단할 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가면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화낼 때도 표정 화도 내고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약간 무표정한데 조금 약간 뭔가 내려온 느낌의,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입만 좀 이렇게 좀 조곤조곤 한다고 해야 되나? 입만 조금씩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도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이런 여러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킨슨병은 사실 검사로 확 진단한다기보다는 증상으로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러한 증상들만 있어도 파킨슨병은 진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라고 하고 약간 반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럼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럼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은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충격을 많이 받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거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럼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효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럼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